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First and One 이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이 홀 오브 페임 명예전당에 헌액된 선수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명예전당을 이 헌액된 선수들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아무래도 한국에 계신 팬분들은 NFL보다는 메이저리그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익숙하실 거기 때문에 네. 메이저리그를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제 선수들이 기자단 선정에 의해서 기자단 중에 75%의 기자들의 이제 득표를 해야 네. 명예전당에 입성을 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75% 이상 받는다라는 게. 네. 특히 최근에 보면 그 투표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보수적이죠. 그래서 이제 뭐 베리 본즈나 뭐 이런 선수들처럼 정말 역대 최고급 선수들인데 뭐 로저 클레멘스도 그렇고 약물. 조금 네. 이렇게 뭐가 있으면 득표율이 50%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명예전당 입성이 그만큼 힘든데 NFL은 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투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건이 선수로서는 은퇴한 지 5년이 지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자격이 주어진다. 그래서 처음 이제 그 투표 용지 거기서 올라가는 거 이제 first ballot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첫 해에 올라가면 이제 first ballot 홀 오브 페이머가 되는 건데 쉽지 않지만 어쨌든 이제 5년이 지나야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밸럿에 올라가게 되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투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먼저는 그 5년 차가 된 선수들 중에서 1차 투표를 거쳐서 총 25명을 걸러냅니다. 네. 25명을 걸러내고 그리고 그 25명 중에서 15명으로 최종 후보들을 다시 한번 걸러내고요. 그 최종 후보들을 놓고 기자단이 투표를 해서 기자단의 80% 이상 득표를 해야 네. 명예전당에 입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것은 캡이 있습니다. 네. 매년 8명이 맥스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2명은 선수가 아닌 뭐 리그에 기여한 소위 이제 컨트리뷰터들 뭐 코치나 감독이 될 수도 있고요. NFL에서 뭐 이렇게 뭐 다른 면에서 기여했던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두 자리는 거기에 남겨놓거든요. 그럼 선수로서 매년 홀 오브 페임에 들어갈 수 있는 풀이 맥시멈 6명이에요. 6명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문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퍼스트 밸럿으로 들어가는 선수들도 나오죠. 네. 사실 이 야구를 아까 비교를 해주셨는데 이 25인 로스터의 2배가 넘는 숫자잖아요. 53인 로스터잖아요. 그렇죠. 53인 로스터고 또 이제 선수들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이 그만큼 많기도 하고 팀도 더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은데 뭐 매년 6명에서 8명 사이는 홀 오브 페임에 이제 들어가서 매년 이제 소위 말하는 골드 자켓을 입게 됩니다. 네. 예, 이번 시즌에는 어떤 전 선수들이 그리고 어떤 그 NFL에 기여를 한 분들이 명예전당에 헌액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사람이 챔프 베일리예요. 그렇죠. 챔프 베일리 하면 이제 본명은 아니고요. 원래 네. 본명은 이제 롤란드 베일리인데 이 선수는 대학 때부터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대학 때 주목을 받은 것이 코너백인데 코너백에서 상당히 이제 그 인터셉트도 많이 하고 셧다운 소위 말하는 이제 셧다운 코너라서 활약을 했었는데 네. 이 선수는 좀 운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이 선수보다 한두 해 정도 먼저 입단했던 선수 중에 리그에 들어왔던 선수 중에 이제 찰스 우드슨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가 사실 이제 코너백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하이즈만 트로피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NFL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찰스 우드슨 같은 넥스트 찰스 우드슨을 찾아라라는 이런 어떤 지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챔프 베일리가 상당히 비슷한 유형의 선수로서 활약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찰스 우드슨은 이제 그 하이즈맨 트로피를 받고 전체 4순위로 입단을 했고 레이더스에 뽑혔었고 이 챔프 베일리 같은 경우에도 전체 7순위로 워싱턴에서 이렇게 선발이 됐던 선수인데 뭐 제대로 봤었습니다. 입단하자마자 큰 뭐 활약을 보였었고요. 네. 진짜 말씀드렸던 이렇게 셧다운 코너로서의 면모를 많이 보였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활약을 하다가 챔프 베일리는 이제 덴버하고의 어떤 그 트레이드가 돼서 그때 이제 클린턴 포티스 러닝백하고 이제 워싱턴이 트레이드를 했었는데 그때 트레이드가 돼서 덴버로 가서 상당히 큰 활약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이 선수의 이름이 굉장히 좀 특이해요. 본명이 아까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름이 챔프였어요. 챔프 베일리죠. 네. 챔프가 이제 물론 이제 챔피언의 줄임말인데 네. 저는 사실 이제 챔프 베일리도 특이하지만 동생의 이름이 더 재밌습니다. 너무 웃어서 죄송한데요. 동생의 이름이 보스 베일리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동생도 사실 이제 프로에서 뛰었었고요. 네. 동생은 이제 라인베커였었거든요. 형은 코너백, 네. 동생은 이제 라인베커였었는데 부모님이 사실 이제 좀 남다르신 애정을 이렇게 네.
이렇게 이름으로 좀 표현해 주셨는데 형은 챔프, 동생은 보스로 네. 그래서 둘이 같이 NFL에서 활약을 했었죠. 동생이 좀 형을 보고 네, 이런 이름을 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통산 52개 커리어 인터셉션, 4개 리턴 터치다운, 그리고 퍼스트 팀 올 프로에 4번 선정이 됐고 세컨드 팀 올 프로에 4번 선정이 됐습니다. 프로볼 무려 12번에 선정이 됐고 그렇죠. 2000년대 이 10년 동안의 그렇죠. 이 데케이드 팀을 뽑잖아요. 그 2000년대 팀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올 프로라는 이제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 그 이제 뭐 프로볼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소위 이제 뭐 베스트 11 개념인 거죠. 네. 그런 걸로 이제 공격의 베스트 11, 수비의 베스트 11을 이제 투표를 해서 뽑는 그 이제 올 프로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올 프로를 넘어서 한 해가 아니라 10년 단위로 끊어서 올 데케이드 팀을 뽑는데 네. 2000년대에 올 데케이드 팀의 코너백으로 뽑혔죠. 네. 그만큼 그 10년 사이에는 이 선수가 그 포지션의 베스트였다 이런 말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찰스 무슨과 더불어서 뭐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를 사실 이제 주름 잡았던 대표적인 코너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 명예 전당에 헌액된 전 선수 챔프 베일리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이 선수 제외하고는 다른 선수들은 좀 잘 모르는 선수인데 토니 곤잘레스가 선정이 됐습니다. 캔자스시티에서 12년 동안 뛰었고 이후 애틀랜타로 이적해서 5년 동안 뛰면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정상급 타이트엔드로 군림했었던 토니 곤잘레스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상급이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타이트엔드 포지션에서는 곤잘레스를 고트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최정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작년까지 중계를 하면서 이제 그론코스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론코스키가 벤치마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선수가 사실 이제 토니 곤잘레스고요. 네. 토니 곤잘레스가 재밌는 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선수가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을 나왔는데 원래는 농구 선수였습니다. 예. 농구 선수를 했고 이 선수를 이제 캔사스시티가 스카웃을 해오면서 농구 선수 출신의 타이든들이 붐을 일었었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토니 곤잘레스 이후에 이제 샌디에고에서 뛰었던 앤토니오 게이츠가 있고요. 네. 뉴올리언스에서 뛰었던 이제 지미 그램도 있고 이런 어떤 농구 선수 출신들의 타이든들이 NFL 타이든으로서 이제 큰 스타로서 이제 발돋움을 많이 했었죠. 그 네. 첫 번째 그 어쨌든 문을 열어준 선수가 시초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기록들을 보시면 지금 이제 NFL에서 보면 타이든들이 사실 이제 덩치 큰 리시버라고 그냥 볼 수 있을 정도로 네. 패스 캐칭을 많이 하는데 곤잘레스가 뛰었던 이제 뭐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이때만 해도 지금 정도로 패싱 공격을 많이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토니 곤잘레스가 은퇴했을 때 누적해놓은 기록을 보면 제리 라이스에 이어서 대부분의 기록이 역대 2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리시버가 아니라 타이드인데 리셉션, 터치다운 이런 기록에 있어서 다른 리시버들, 기라성 같은 리시버들 다 제치고 네. 제리 라이스에 이어서 2위거든요. 대단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론코스키 선수가 이 쌓아왔던 업적에 정확히 한 2배 정도를 이 선수가 쌓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정상급 기량을 그 긴 기간 동안 펼칠 수 있었다는 게 사실 굉장히 놀라워요. 그렇죠. 사실 이제 토니 곤살레스가 뛰었던 이제 칩스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칩스가 지금 같은 칩스는 아니었거든요. 네. 칩스가 지금 보면 상당히 이제 뭐 쿼터백부터 막강한 이제 그럼요. 오펜시브 스킬 포지션 플레이어들이 많은데 뭐 타이리 킬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과는 조금 달랐었거든요. 칩스가 이 그 곤잘레스가 뛰었을 때만 해도 그 정도로 강팀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토니 곤잘레스가 넘버원 리시빙 옵션이었고 그러면서 공을 많이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이제 팀들에서 타이랜드를 이용한 패싱 공격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었는데 네. 토니 곤잘레스가 어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론코스키 같은 그 이후 세대의 타이랜드들에게 패싱 공격의 중심이 되는 데 있어서 정말 시초가 된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패러다임을 새롭게 창조한 그런 선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통산 기록을 좀 보니까 참 말이 안 나오네요. 네. 1325 리셉션과 함께 15,127야드를 기록했고요. 통산 터치다운이 111개입니다. 이건 웬만한 이 와이드 리시버도 기록하지 그렇죠. 못하는 수치인데 특히 이제 그 터치다운 개수를 보시면 111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매년 10개씩 정도의 터치다운을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리그 지금같이 패싱 공격을 더 많이 하는 지금 볼 때도 10개 이상 터치다운을 기록하는 리시버도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토니 곤잘레스는 평균적으로 매년 그 정도의 기록을 해왔던 선수라고 볼 수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네요. 퍼스트팀 올프로에 7번이 선정이 됐고요. 프로볼 14번 선정, 그리고 올 데케이드 팀에 선정이 됐습니다. 2000년대 올 데케이드 팀에 선정이 됐고요. 뭐 이 선수는 그냥 이 타이트엔드계의 제리 라이스죠. 네. 타이랜드의 표현을 해야 될 것 고트라고 같습니다. 표현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사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슈퍼볼 저 사실 탐 브레이디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네. 포지션을 통틀어서 그러니까요. 뭐 브레이디가 고트인데 뭐 이렇게 타이랜드로만 좁혀서 본다 그러면 뭐 토니 곤잘레스가 타이랜드계의 탐 브레이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네, 네. 표현을 근데 아쉬운 거는 토니 곤잘레스는 우승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브레이디는 뭐 반지가 6개지만 곤잘레스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캔사스시티에서 뛰다가 애틀란타로 이적을 한 게 사실 우승 반지를 쫓아서 옮긴 게 아니냐라는 그런 좀 추측도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결국은 우승 반지를 끼지 못하고 네. 은퇴를 했죠. 결국 우승이라는 건 정말 이 하늘이 내려주는 선물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탐 브레이디는 왜 이렇게 선물을 많이 받았죠? 전생에 너무 한 사람한테 선물을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전생에 나라를 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뭐 이렇게 와이프도 슈퍼모델이고 뭐. 그러니까요. 네. 네. 너무 톰 브레이디한테 많은 걸 주신 게 아닌가. 굉장히 부러우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굳이 뭐 이렇게 뭐 그런 건 아닌데요. 저는 뭐 프레스캇이 네. 브레이디를 넘어서기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네, 아무튼 이제 토니 곤잘레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 로우 전 선수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제 타일러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챔 베일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코너백이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NFL에서 야구랑 또 한번 비교를 해보면 유격수로 뛰던 선수들이 조금 이제 커리어 후반부에 가면 3루로 좀 이동을 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기량이 조금 이제 스피드라든지 이런 것이 좀 떨어지면서 수비 폭이 떨어지다 보면 네. 유격수를 보다가 뭐 3루로 이동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알렉스 로드리게스도 그랬고요. 뭐 노마 가르시아파라도 그랬었고. 근데 이제 풋볼에서는 코너백으로 뛰었던 선수들이 후반부에는 세이프티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타일러도 코너백으로 출발했다가 후반부에는 이제 좀 세이프티로 좀 활약을 했었는데 네. 타일러는 사실 이제 탐 브레이디와 마찬가지로 뉴잉글랜드 왕조를 열었던 장본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뉴잉글랜드가 우승 당시 이제 처음 우승할 때는 사실 이제 공격력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탐 브레이디가 있긴 했지만 초창기 탐 브레이디는 지금 탐 브레이디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때 그 뉴잉글랜드의 핵심은 수비였습니다. 근데 수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코너백이었고요. 네. 사실 지금 저는 이제 타일러를 생각할 때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하면 그 첫 번째 슈퍼볼 우승할 때, 네. 아니면 이제 우리 김민준 캐스터님도 뭐 이게 특히 저 좋아하시니까 많이 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그 특별히 이제 해프타임 중계할 때도 이제 나왔었던 영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타일러가 뉴잉글랜드 첫 번째 우승 반지를 이제 차지할 때 네. 그때 이제 LA 램스를 상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막 세인트 루이스 램스였죠 그때는. 세인트 루이스 램스를 상대하면서 사실 20대 17로 이기면서 이변을 나왔었는데 왕조가 시작됐죠. 그 왕조를 시작할 때 결정적으로 소위 말하는 픽식스 인터셉트를 해서 터치다운을 연결시키는 그거를 통해서 사실 경기를 한번 이렇게 뒤엎는 그런 이제 모멘텀을 바꾸는 역할을 했던 선수가 타일러거든요. 네. 슈퍼볼을 결정짓는 탐 브레이디의 마지막 드라이브가 이제 뭐 핵심이긴 했지만 네. 수비에서의 가장 키플레이는 이 타일러의 픽식스였죠. 네. 이 선수 역시 2000년대 올 데케이드 팀에 선정이 됐고요. 5번의 프로볼에 선정이 됐고 2번의 올 프로에 선정이 됐었던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타일러는 또 이제 어떤 그 라커룸에서의 리더십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네. 벨리책이 사실 방출하면서 되게 좀 속상해했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벨리책 감독이 그 사실 좀 되게 냉정하고 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냉정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연봉이 높아진다거나 네. 샐러리 캡에 좀 어떤 부담이 되는 선수 같은 과감히 방출했었는데 본인이 가장 좀 이렇게 내보내면서 방출하면서 아쉬웠던 그런 좀 속상했던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애착이 가는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선수를 내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이 팀을 이 단단한 철학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를 좀 엿볼 수 있는 단면인 것도 같습니다. 사실 그게 그 뉴잉글랜드가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리그를 호령하고 있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쨌든 이게 NFL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럼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에는 정의라든가 개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없는데 네. 진짜 냉정하게 비즈니스다라고 음. 생각하고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수도 과감히 내보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탐 브레이디 빼고는 모든 선수들이 항상 긴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팀 빌딩에도 중요하고 셀러리 캡 매니지도 되고 선수들이 항상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어쨌든 벨리책이 그런 어떤 냉정한 팀 빌딩의 시초가 됐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다른 팀들도 이런 모델들 많이 따라하죠. 네. 이 다음 선수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 케빈 마와이 이제 LSU 대학을 나왔고 이제 여러 팀을 거치면서 오펜시브 라인 센터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 네. 이제 다른 지금 이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케빈 마와이는 2라운드에서 뽑혔던 선수예요. 예.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 선수가 퍼스트 라운드 픽이 아니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센터라는 포지션이 그만큼 드래프트에서 높이 평가받지 않는 포지션이라는 거에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네. 명예의 전쟁에 들어갈 선수인데도 물론 이제 그때 뭐 그걸 몰랐겠지만 네. 2라운드에 뽑혔었거든요. 근데 잠깐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카우보이스의 트래비스 프레드릭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는 1라운드에서 뽑혔던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철학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긴 하지만 센터가 1라운드에서 뽑히는 거는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이제 미네소타가 사실 이제 1라운드에서 센터를 뽑긴 했는데 네. 1라운드에서 센터 뽑히는 게 흔하진 않은데 어쨌든 이제 케빈 마와이도 그런 것처럼 이제 세컨 라운드에서 뽑혔던 선수인데 네. 이제 센터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라는 걸 기준을 좀 보자 그러면 오펜시브 라인들은 특별히 기록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뭐 네. 터치다운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태클들은 이제 그 오펜시브 태클들 양쪽 끝에 있는 또 오펜시브 태클들은 색을 몇 개를 허용했느냐라는 걸로 좀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뭐 패스 러시를 몇 개 허용을 했고 색을 몇 개 평가했고 이거를 많이 평가를 하는데 센터는 색을 내주는 것도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센터를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러닝백이 얼마나 잘했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이제 저희가 좀 그러니까 갭을 열어준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러닝백이 얼마나 좋은 성적을 냈느냐가 오펜시브 라인 그 중에서는 이제 센터나 가드들에게 많이 이제 좀 역할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러닝백들이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 허들 밖으로 태클 그 포켓 밖으로 나가서 러닝 플레이도 하지만 가장 이제 최단길은 바로 이제 오펜시브 라인에서 센터와 가드 사이를 가는 그게 가장 짧은 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길을 터주느냐가 중요한데 이 케빈 마와이가 오펜시브 라인에서 활약을 하는 동안 러닝백들이 무려 이제 100야드 이상 전진한 경기가 44번이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츠에서 오랫동안 이제 케빈 마와이가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러닝백이었던 커티스 마틴이 1000야드 이상 러싱한 시즌이 7시즌이었다. 대단한 기록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케빈 마와이가 활동했던 16년 동안 러닝백은 바뀌지만 16년 동안 1000야드 이상 러셔를 13회나 배출했다라는 것은 얼마나 케빈 마와이가 센터로서의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였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러닝백이 자신의 능력으로서 이 전진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오라인에서 길을 열어줘야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히 태클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 그들은 이제 패스 러시를 이제 많이 방어해줘야 되고 그 이제 인테리어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센터와 양쪽 가드들 이 세 명은 그 러싱 공격을 차단해 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물론 이제 디펜시브 태클들이 패스 러시 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스탯으로 보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죠. 센터나 오펜시브 가드들을 평가하는 잣대를 굳이 찾자 그러면 네. 100야드 러싱 게임이 몇 개냐, 뭐 1000야드 러셔가 몇 명이냐 이런 걸 좀 많이 좀 따지는 편입니다. 예. 그면을 봤을 때 뭐 케빈 마와이는 훌륭한 센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라인 자체가 자신의 경기 내용과는 별개로 좀 저평가를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늘 받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스탯이 많이 나오면 아까 이제 토니 곤잘레스 제가 얘기했지만 네. 결국은 이제 스탯이 많이 쌓여야 이제 높은 평가도 받고 연봉도 받고 이런 어떤 그런 기본적인 소위 이제 그 평가의 기준이 되는데 네. 센터나 가드는 그런 것이 사실 좀 없기 때문에 사실 좀 애매합니다. 네. 케빈 마와이 선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에드리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세이프티였어요? 에드리드는 세이프티였고 사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뭐 30년 넘게 NFL을 봐오면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수비수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에드리드는 제가 좋아하는 팀에서 뛴 선수도 아니지만 정말 에드리드는 제가 지금까지 풋볼을 봐오면서 가장 세이프티, 특히 이제 뭐 코너백이든 세이프티든 그 세컨더리 포지션에서 가장 인스팅티브, 그러니까 가장 그 어떤 그 수비로서의 본능, 대응력이 가장 뛰어난 선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이제 세이프티나 코너백이나 아까 이제 우리가 뭐 센터를 얘기하면서 스탯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세이프티나 코너백은 아무래도 이제 인터셉션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에드리드는 인터셉션이 많을 뿐만 아니라 딱 봤을 때 어떻게 저런 인터셉터를 하지라고 하는 그런 사실 소위 그 하이라이트성 플레이가 정말 많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뭐 타일러 슈퍼볼 얘기를 했었는데 에드리드 하면 떠오르는 장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역대 가장 좋아하는 수비수였기 때문에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에드리드가 이제 세이프티로서 대학 때는 마이애미 대학에서 활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상당히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마이애미 대학이 그때 우승을 할 정도로 되게 강호였는데 에드리드가 라커룸에서 세이프티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있었는데 정말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았고 아까 제가 뭐 제이슨 위튼이 라커룸에서 그런 프레젠스가 있다 그런 역할을 세이프티인 에드리드가 라커룸에서 했던 장면들이 캡처된 게 되게 많은데 정말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었고 에드리드가 이제 페이튼 매닝하고 이제 사실 두뇌 싸움을 많이 했던 것 중에 이거는 사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뭐 확인해 볼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소위 이제 리그에서 이제 선수들이나 감독들한테 이제 뭐 전설처럼 알려져 있던 얘기가 페이튼 매닝이 워낙 이제 수비 대응을 잘 읽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맞는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오디블도 많이 하고 하는데 에드리드가 한 해 그러니까 어떤 특정 해에 그러니까 제가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특정 해에 윅 10에 인디애나폴리스하고 경기가 있었던 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콜츠하고의 경기를 앞두고 10주차 경기를 앞두고 에드리드가 그때 페이튼 매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즌 1, 2, 3주차 정도 경기에 일부러 평소에 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이게 이거죠. 페이튼 매닝이 분명히 본인의 경기를 보고 그에 맞춰서 분석을 해서 나올 거다라는 걸 보고 예를 들면 이건 거죠. 김민준 아나운서가 리시버인데 제가 에드리드면 원래는 이쪽으로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이런 모습을 일부러 보여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필름을 보고 페이튼 매닝이 대응을 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고 그 모습을 10주차 경기 때 똑같이 일부러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그래요. 근데 역시 페이튼 매닝이 예상하고 공을 반대쪽으로 던지는 거를 예상을 하고 가서 인터셉트를 했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낚시 플레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그건 확인해 볼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NFL 그 뭐 코치 감독들 사이에서 이제 전설적으로 이제 도는 얘기인데 그 정도로 에드리드가 사실 그 뭐 어떤 두뇌 싸움에도 능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인스팅티브, 가장 이제 그 세컨데리에서 공을 보면 진짜 본능적으로 반응을 잘하는 그런 선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컨더리에서 이제 인터셉트를 많이 하는 선수를 이제 볼 호크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감히 제가 볼 때 NFL 역사상 최고의 볼 호크가 아니었나. 물론 인터셉트로는 역대 한 5위, 6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셉트를 더 많이 한 선수는 있지만 그 어떤 그 세컨더리로서의 그 본능적인 그런 공에 대한 집념과 반응은 정말 제가 봤을 땐 정말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최고의 세이프티라고 뽑으면 좀 이제 나이가 들긴 했지만 얼 토마스 이런 선수들 많이 뽑지 않습니까? 얼 토마스보다 정말 한두 단계는 위가 아니었나라고 감히 어마어마한 선수였군요. 감히 이제 뭐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대단한 선수였다고 생각하고 그 이런 선수가 다시 나올 수 있을까라는 뭐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정도 레벨이 되는 선수들은 이 스탯 이게 수치로만 평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왜냐하면 디온 샌더스 같은 선수도 겁나서 그 선수 쪽으로 안 뛰었다고 방향으로 아예 안 그러잖아요. 던지죠. 그래서 이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디온 샌더스가 있는 쪽으로는 아예 쿼터백들이 보지도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세이프티에서 사실 이제 야구로 비교하면 세이프티를 중견수에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중견수에서 외야를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커버하는. 그래서 이제 센터필더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에드리드가 역대 최고의 NFL에서는 센터필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선수 역시도 이번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됐습니다. 이 선수의 이력도 상당히 화려한데요. 역대 이 7위에 해당하는 커리어 인터셉션이 64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7개 리턴 터치다운도 기록을 했고 이게 NFL 기록이라 그래요. 그렇죠. 이제 인터셉트에서 소위 말하는 픽6죠. 픽6가 역대 이제 최다인 거죠. 그리고
저는 이 기록이 상당히 좀 눈이 가는데요. 네. 역사상 가장 긴 야드 픽식스 2개를 이 선수가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107야드, 106야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 진영 뭐 이제 제일 끝에서부터 인터셉트에서 간 거죠. 그래서 뭐 110야드라고 봤을 때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거리가 네. 거의 극단치에 가깝게 간 그런 인터셉트를 기록한 거죠. 이거 2번이나 기록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한데요. 네. 그리고 올프로에 6번에 선정이 됐고 9번의 프로볼, 그리고 역시나 2000년대 올데케이드 팀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뭐 적어본 거는 지금 최고 세이프티라고 불리는 이제 뭐 얼토마스나 뭐 에릭 베리 뭐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선수들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수 위가 아니었나. 네. 그리고 이제 아까 표현이 way better라는 그런 이제 제 표현을 표현이- 사용하셨는데요. 네, 제 개인적인 이제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선수니까 뭐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사실 에드 리드는 제가 좋아하는 팀에서 뛰었던 선수는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상대편에 있는 선수를 볼 때도 아 저 선수 정말 대단하다. 네. 라고 생각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뭐 에드 리드는 저 개인적으로 아무리 칭찬해도 아깝지 않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수로서는 마지막으로 이 선정이 된 선수인데요. 쟈니 로빈슨 선수입니다. 쟈니 로빈슨 선수도 지금 말씀드렸던 에드 리드와 마찬가지로 이제 세이프티였었는데 이 선수 이력을 한번 보시면 재밌는 게 달라스 텍산스와 KC 칩스에서 뛰었다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두 팀이 다른 팀이 아니라 같은 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달라스 팀은 어디죠? 카우보이스지 않습니까? 네. 카우보이스가 1960년대에 1960년에 창단했거든요. 근데 그 카우보이스가 생기기 전에 전신이 달라스 텍산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휴스턴 텍산스가 있잖아요. 예. 그 휴스턴 텍산스가 예전 달라스 텍산스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추억? 기억? 그런 거에서 이름을 이렇게 가져온 팀이고요. 그렇군요. 사실은 칩스의 전신이 네. 달라스 텍산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팀이 달라스에 있다가 칩스로 캔자스시티로 옮기면서 이름을 바꿨던 거고요. 그렇군요. 한 팀에서 뛰었던 겁니다. 예. 저는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두 팀에서 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한 팀에서 뛰었던 거고 이 조니 로빈슨 선수는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에드 리드와는 세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60년부터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에드 리드와는 거의 뭐 한 30년 이상 차이가 나는 선수인데 네. 이 선수가 그때로서는 사실 이제 상당히 훌륭한 선수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좋은 선수들이 같은 포지션에서 겹치면 네. 상당히 오랫동안 명예전당이 들어가는데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치고는 그래도 어쨌든 운이 좋게 이제 뭐 이제 막판에 이제 홀로페임에 들어갔는데 이 선수 가장 눈에 띄는 기록 중에 하나는 1966년 이 한 해에 인터셉트를 무려 10개나 기록했다는 거죠. 한 시즌에 인터셉트를 보통 6개에서 8개 정도를 하면 이제 리그 정상권이 되거든요. 네. 근데 한 시즌에 그때는 이제 경기 수도 지금보다 적었을 텐데 10개 인터셉트를 했다는 건 상당히 뭐 눈에 띄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터치다운 10개 하기도 쉽지 않은데 인터셉션 10개. 어우, 대단한데요. 그렇죠. 우리 이제 커리어 인터셉트가 보면 57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쨌든 뭐 그 당시로서는 뭐 탑티어 세이프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도 사실 이제 조니 로빈슨이 직접 뛰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뭐 정상급의 세이프티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많이 기다렸어요. 이게 은퇴를 71년도에 했는데 그렇죠. 지금 19년이잖아요. 거의 한 반세기를 기다렸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그러면서 에드 리드하고 같이 이제 명예전당에 연애 때는 그러니까 뭐 저희로 치면 한 40년 뒤에 태어난 선수 같이 명예전당에 이제 손잡고 들어가는 그런 격인데 그래도 명예전당 들어가는 게 어딥니까? 그렇습니다. 참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명예전당 현역이 된 쟈니 로빈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이 선수들이 아닌 이 다른 분야에서 NFL에 공헌을 한 분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팻 볼른이 선정됐습니다. 네, 팻 볼른은 이제 아마도 이제 많은 팬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타계하셨는데 사실 이제 덴버 브론코스의 오너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덴버 브론코스를 84년에 팀을 인수를 해서 그 이전에는 상당히 약체였던 팀을 전통의 강호로 변모를 시킨 당사자죠. 그러면서 이제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구단이 이제 다른 이제 그 후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만 팻 볼런이 팀을 운영하는 동안 브론코스가 슈퍼볼 진출을 무려 7번이나 했고요. 3번을 우승했고 조우승도 13회나 했던 상당히 좋은 기록을 많이 남겼죠. 가장 가깝게는 그 제 50회 슈퍼볼에도 진출을 했었고요. 그때 우승을 했었죠. 사실 이제 브론코스가 50번째 슈퍼볼을 우승한 후에 아직까지 우승을 못하고 플레이오프에도 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그게 뭐 팻 볼런의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팻 볼런이
이 NFL에 기여한 그다음에 이제 덴버 브론코스를 강호로 만드는 데 있어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고요. 네. 지금 NFL에 뭘 기여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NFL의 각 구단들이 보면 그 구단의 매출에 그리고 수익의 7-80%는 방송 중계권료 수입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협상을 방송국들과 협상을 이끌어낸 장본인이 바로 팻 볼런입니다. 그래서 이제 NFL 브로드캐스트 커미티의 체어맨으로서 네. NFL이 각 방송국들 지금 이제 뭐 팍스, 뭐 CBS, NBC 여러 채널들에서 하고 있는데 그 NFL을 대표해서 방송국들과 그 높은 금액의 중계권료를 협상해내서 NFL 수익에 크게 기여한 장본인이 사실 팻 볼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팻 볼런 하면 이제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상당히 좀 이제 그 인간적인 면이 좀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그렇군요. 어떤 일화가 있었나요? 사실 이제 덴버 브론코스가 이제 슈퍼볼에 여러 번 진출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덴버 브론코스가 이게 어떤 강호로서 변모하게 된 데는 팻 볼런이 분명히 기여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심에 있던 또 하나의 축은 존 엘웨이죠. 네. 존 엘웨이라는 정말 이제 불세출의 쿼터백이 덴버 브론코스에서 이제 80년대 83년에 드래프트가 됐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덴버 브론코스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덴버 브론코스가 슈퍼볼에 자주 진출했었는데 브론코스가 사실은 슈퍼볼 22, 23, 24 3년 연속 진출해서 다 졌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쿼터백이 존 엘웨이 그러면서 브론코스가 매년 준우승만 하면서 상당히 이제 좀 팬들의 뇌리 속에는 좀 이렇게 아쉬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공라인. 그렇죠. 네. 그런데 덴버 브론코스가 이제 슈퍼볼 32, 33 두 번을 우승을 했는데 32 슈퍼볼 32를 우승할 때 브론코스로서는 정말 오래 기다렸던 첫 번째 우승이기도 하고 엘웨이 당사자로서도 세 번의 준우승 이후에 처음으로 우승을 하는 그런 이제 드디어 이제 우승컵을 안는 그런 해였는데 그 이제 슈퍼볼을 우승하고 이제 단상에서 트로피를 넘겨받았을 때 네. 그 슈퍼볼 시상식에서 그 NFL 커미셔너가 슈퍼볼 트로피를 팻 볼런한테 줬었거든요. 이제 팻 볼런이 그때 이 트로피를 넘겨받으면서 한 말이 정말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때 한 말이 This one's for John 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존 엘웨이를 위한 거다. 네. 뭐 그것도 한번 찾아보면 있을 텐데 그게 사실은 저는 사실 지금도 들으면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인간적이다 이거 느꼈는데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슈퍼볼 50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브론코스가 우승을 할 때 팻 볼런이 그때는 알츠하이머에 걸려 있었을 때예요. 사망하기 전에 알츠하이머에 걸려 있을 텐데 네. 그때 단장이 누구였냐면 존 엘웨이였죠. 네. 그러면서 엘웨이가 단장 그 구단주 대신 트로피를 이제 커미셔너한테 받았거든요. 그때 엘웨이가 트로피를 받고 한 말이 This one's for Pat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두 사람은 정말 어떤 평생의 인연인 거고 서로를 이거를 이제 배려해서 한다라는 마음이 상당히 좀 너무 멋진데요. 엘웨이가 그 거의 20년 만에 28년 18년이죠. 18년이죠. 네네. 거의 20년 만에 그 결초보온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물론 존 엘웨이도 그렇게 이렇게 은혜를 갚는 그런 마음도 훌륭하지만 팻 볼런이 그만큼 사실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인간적인 면에서 잘 이끌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팻 볼런이 타계했을 때 NFL에서는 정말 큰 별을 잃었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팻 볼런은 NFL의 수익에도 그다음에 덴버 브론코스라는 프랜차이즈를 빌딩하는 데서 정말 큰 기여를 했던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고 보면 이 좀 번외 얘기긴 하지만 팻 볼런 이외에도 또 하나의 이 큰 어른을 잃었던 NFL이었죠. 지난 시즌에 휴스턴 텍산스의 구단주 반 맥네시도 타계를 하셨었는데 참 이 NFL이 지난 한 시즌 동안 참 이 큰 어른들을 많이 떠나보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사실 뭐 여기에 저희가 뭐 기록지에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마이애미 돌핀스가 NFL 역사상 유일하게 전승으로 우승했던 팀이거든요. 네. 1972년에 마이애미 돌핀스가 17승 전승으로 플레이오프까지 합쳐서 그렇게 유일하게 한 시즌을 전승으로 우승했던 팀인데 그때 수비에서 핵심이었던 그리고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된 닉 보너카니라는 라인베커가 며칠 전에 타계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이게 참 그 NFL 그 패밀리 안에서는 네. 그 여러 명들을
이게 최근에 큰 별들을 많이 잃었던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팻 볼른 이 전 브론코스 구단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헌액자 길 브란트 씨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분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전 스카우트셨어요? 그렇죠. 이제 길 브랜트 하면 카우보이스가 1960년에 팀 창단이 됐는데 그때 텍스 슈렘, 그다음에 탐 랜지 아까 말씀드렸던 감독과 함께 그 달라스 카우보이스의 초반 한 89년까지의 그 영광을 이끌었던 당사자 중에 한 명인데요. 네.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뭐 상당히 연세가 많으시죠. 이분은 그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스카우트 기법을 많이 썼던 처음으로 도입했던 그런 혁신적인 스카우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요즘에 이제 뭐 야구도 그렇고 대부분의 종목이 이제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최초로 썼던 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생각해 보면 60년대 70년대 그걸 썼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카우터 조상님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컴퓨터 데이터 애널리시스를 그때부터 해서 선수들을 스카우팅을 했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아까 뭐 토니 곤잘레스도 얘기했지만 다른 종목에서 선수들 데려오기 이런 좀 약간 보면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조금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아웃 오브 박스 띵킹을 하는 네. 비상식적인 그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성공을 여러 차례 이뤄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카피하게끔 혁신적인 시도를 많이 했었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분이 정말로 철저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명예전당 헌액되면서 이제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뭐 와이프를 꼽더라고요. 30년 동안 제가 집에도 제대로 못 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분이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일을 많이 하고 이제 뭐 밤샘 작업도 많이 하고 했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정말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60년대 이제 길 브랜트가 컴퓨터 애널리시스도 하지만 진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안 뒤집어 본 돌이 없다 할 정도로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NFL 드래프트 하면은 드래프트 되지 않은 선수들은 이제 칼리지 프리 에이전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선수들이 일반적으로 팀이 한 뭐 많게는 20명씩 데려다가 캠프에서 이제 뭐 뛰게 해놓고 그 중에 실제로 그 팀의 액티브 로스트의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선수들이 한두 명 있을까 말까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스타가 된 선수들도 있죠. 뭐 토니 로모 같은. 그런데 이 길 브랜트 씨가 60년대에 칼리지 프리 에이전트를 110명씩 사인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드래프트도 그때는 한 20명씩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칼리지 프리 에이전트를 110명씩 데려다가 진짜 돌 넘기지 않고 다 갔다라는 거죠. 그럼 직접 옥석을 다 가렸다는 얘기인데요. 다 가렸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데이터화해서 관리를 했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말 그때 데이터 관리 기술은 지금하고는 다르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스카우팅을 했었고 그걸 데이터화해서 관리했었다라는 것이 대단하죠. 약간 선구자적인 그런 면모가 있는데 맞습니다. 좀 열일하셨네요, 진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또 이것도 재밌는 것은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리 존스가 89년에 달라스 카우보이스를 인수하면서 팜 랜드리와 함께 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 그 NFL에서 이제 명예전당에 헌액이 되면 본인이 이제 명예전당 그 세러모니에 본인을 소개해줄 사람을 본인이 선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길 브란트 씨가 누구를 이제 자기를 소개할 사람으로 누구를 선정을 했냐면 제리 존스를 선정을 해가지고 제리 존스가 본인을 해고한 지 뭐 몇 년 만이죠? 한 30년 만에 89년에 해고를 했으니까 지금 30년 만이네요. 그러네요. 딱 30년 30년 됐죠. 만에 명예전당에 본인을 소개하게끔 만들었다라는 멋지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름답게 포장을 합니다. 본인이 물론 이제 제리 존스가 해고를 했지만 그 이후에도 자기는 뭐 제리 존스와 좋은 인연을 이어갔고 했지만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때 당했던 그거를 이렇게 제리 존스가 자기 입으로 나를 명예전당에 넣게끔 하는 한 방 먹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멋진 것 같습니다. 물론 포장은 멋지게 했지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네, 어쨌든 성공했어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NFL에도 기여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이분이 스카우트로서 이제 은퇴한 후에 89년에 이제 달라스에서 해고가 된 후에는 NFL 리그에서 이제 그 활동을 하면서 NFL.com이라는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NFL.com이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서는 거기서 이제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NFL.com에 들어가 보면 이제 길 브랜트 씨가 기고한 칼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보면
정말 그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음. 글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그 어떤 그 NFL의 이분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정도로 선수가 아니었음에도 그 정도로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 명예 전당에 헌액된 6명의 선수 그리고 한 분의 전 구단주 그리고 한 분의 전 스카우트까지 모두 8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 이 8명밖에 뽑히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명예 전당에 헌액이 되는 것이 더욱더 영광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정말 이제 뭐 NFL에서 활동하는 선수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뭐 다른 포지션에서 기여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한 해에 많게 8명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좁은 문이기 때문에 네. 그 문을 뚫고 들어가서 영원히 이제 NFL의 어떤 그 핵심적인 그런 어떤 기여한 사람으로서 남는다라는 것은 정말 뭐 대단한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All About NFL 첫 번째 시간 모두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녹화 혹은 녹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좀 소감 어떠셨는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방송 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좀 포맷에 갇히고 좀 네. 이렇게 좀 틀에 갇힌 그런 정말 그 조금 제한된 정보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조금 다양한 뉴 미디어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우리 팬분들께 조금 더 새로운 내용들 그다음에 방송에서는 좀 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들도 조금 더 제한된 시간이 아니라 오픈된 시간에 조금 더 자유롭게 많이 전달할 수 있었다라는 게 뭐 그런 것이 좋았고요. 네. 또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에 좀 실수를 하진 않았나라는 걱정도 좀 되는데 네. 앞으로 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NFL에서 진짜 우리 김민준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all about NFL, 네. NFL에 대해서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을 최대한 좀 많이 전달해 드리고 또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나 궁금하신 이 사항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번 녹화 때 더 반영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질문들도 남겨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소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만든 창구라고 보시고 네. 팬분들께서 이렇게 궁금하신 거는 뭐 언제든지 주시면 저희도 사실 이제 그거에 맞춰서 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얘기들을 더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어디 지구 하기로 했었죠? 북부 지구를 그렇죠. 하기로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AFC 북부, 네. NFC 북부. 뭐 사실 오늘도 사실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네. 다음 주 그 방송 때도 보면은 재밌는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이제 AFC 북부 지구 하면 뭐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뭐 진짜 뭐 완전히 가장 뜨거운 감자죠. 그렇죠. 네. 뭐 얘기할 게 많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또 NFC로 넘어오면 에런 라저스가 있는 패커스, 그다음에 뭐 바이킹스 네.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시간 저희도 벌써부터 이 녹화가 기다려지는데요. 다음 에피소드들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All About NFL 첫 번째 시간 First and One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